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시작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조그만 과속방 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느낌인데, 요 차, 요 GLS 600 8기통입니다 12기통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80이래야 12기통이고, 요 올라갈 때 보면은 요런 데서 이제 앞바퀴로 구동이 좀 가는데, 제가 하체 후리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벤츠들이 되게 좀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사륜 포매틱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출발할 때도 앞쪽에다 구동을 잘 안 줘요. 후륜으로만 구동을 줍니다. 제가 그때 GLE 450 그 포매틱 플러스 리뷰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벤츠가 원래 앞뒤를 구동 배분을 같이 선 비슷하긴데 요새는 안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아졌고, 지금 이제 이 승차감 관련된 것들을 마이바흐 버전에다 놓고 타는데, 원래는 스탠다드가 컴포트잖아요. 근데 컴포트에서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살짝 탄탄하게. 원래 이 MBC나 ABC 유압 조절 서스가 들어가면 되게 말랑해야 되는데, 왜 이걸 마이바흐로 따로 뺐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바흐 버전에 놓으면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게 잡아주고, 얘가 지금 휠이 엄청 크고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에어스프링하고 유압 가변 댐퍼가 엄청난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죠. 어떤 오너분들은 종종 저희 게러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존의 이 MBC나 ABC 유압 댐퍼가 승차감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존 버전을 안 타봤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X7하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잖아요. X7 40i. 물론 차값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승차감 부분에서 엄청난 지금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 차는 물론 제가 이제 주행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GL2나 GLS가 벤츠는 그거 같아요. 지바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런 4x4의 SUV의 성격은 지바겐이 그대로 가져가고, GL이나 GLS는 가급적이면은 도시명에 맞게 S클래스의 SUV 버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X5나 X7이나 뭐 레인지로버나 이런 애들 보면, 물론 레인지로버는 보그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디펜더도 있고 분류가 되는데, 걔네들은 뒤에 해치도 열릴 때 이렇게 SUV처럼 이렇게 열리고, 뭔가 요목조목 하체나 이런 걸 보면 SUV의 이런 감성들이 좀 있는데, 이 GLS나 GLE들은 보면 SUV라기보다는 어떤 인테리어 구성이나 이런 편의 장비들이 좀 더 이렇게 온로드 성향에 맞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또 하체는 안 그래. 하체가 렌지로버도 그렇고 X5도 그렇고 앞쪽에 서스펜션 구조나 뒤쪽에 이런 애들 보면, 뒤쪽의 구조를 보면 그 세단에서 이렇게 변형된 거잖아요. 세단에서 변형된데 더 강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렌지로버도 앞쪽이 이렇게 BMW처럼 스티어링 암과 텐션 스트러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되게 스포츠성이라든가 어떤 운동 성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스펜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하고 GLS랑 GLE는 앞쪽이 WC-본, 그 다음에 너클압을 잡아주는 피봇의 위치나 뒤쪽의 서스펜션 구조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죠. 오히려 하체만 놓고 보면 이 차가 레인지로버 계열 랜드로버 애들보다 더 SUV에 걸맞게 미국의 트럭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운전을 해보면 얘가 훨씬 더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GLS는 물론 GLE의 대짜 버전이잖아요. 길고 이런데 하체 구성을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노버스 게러지에서 지금 정비를 한 만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게러지 운영을. 하체를 많이 터는데 GLE랑 GLS 하체를 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더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게, 뭐 제가 뭘 자료로서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정비를 하면서 그런 입고가 훨씬 더 적고 구조가 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되게 튼튼하고 돼 있고, 얘는 BMW나 랜드로버에서 나오는 E급의 차들에 비해서 차체 쪽에는 알루미늄 사용 빈도가 적죠. 인사이드 패널이나 뭐 하부 쪽에 어디에도 그 서브 프레임도 그렇고 알루미늄을 안 쓰는데, 대신에 필요한 것에는 덧방으로, 그러니까 승차감에 직결되는 부분, 어제 하체 오리기에서 보셨다시피 뭐 서브 프레임이 붙는 곳이나 서스펜션 암대들에서 진동이 전달되는 곳에는 다 알루미늄을 덧방을 때리던 뭘 해서 승차감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또 알루미늄을 다 썼고,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MBC, ABC 가변 유압 댐퍼로 서스펜션의 댐퍼를 제어를 해주고 에어스프링까지 들어가서 승차감으로 보면 거의 뭐 끝판이죠. 얘는 우리 박민성 PD도 딱 잠깐 썬팅을 저희가 했거든요. 이거 뭐 비교하는 것 좀 찍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박민성 PD도 X7하고 한날 같은 시간에 계속 두 차를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는데 압도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GLS는 승차감은 그냥 끝장나는데요. 근데 얘는 운동 성능에서 약간 그 좀 워낙 중량도 많이 나가고 3톤 가까이 나가니까 중량도 많이 나가고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 성능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 X5나 X7하고만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걔는 진짜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이 들고, 레인지로버랑 비교해도 얘 거동이 확실히 둔해요. 서스펜션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둔하게. 근데 운전을 해보면 얘가 MBC라고 매직 바디 컨트롤, 뭐 ABC 액티브 바디 컨트롤, 어떤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가변 유압 댐퍼, 맥라렌도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서스펜션의 댐퍼를 오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오일이 왔다 갔다 하는 펌프들이 각 바퀴 쪽을 독립 제어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에어스프링의 쿠션까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승차감을 주는데, 이렇게 직진을 쭉 할 때 진짜 얘가 정말로 요트가 물 위에 떠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게 또 막 거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민첩하게 앞에 서스펜션이 텐션 스트러스로 이렇게 카빙턴을 주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WC 본도 되게 그 전체 움직임의 휠 트래블 각도를 크게 갖고 가기 때문에 막 그런 맛은 없는데, 이렇게 운전해 보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이 매직 바디 컨트롤이 차체를 기울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스테빌라이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가변 스테빌라이저라든가 뒷바퀴 조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대신에 네 바퀴를 수평을 유지하는데, 그 수평이 억지로 뭐 스테빌라이저를 묶은다든가 액티브 뭐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가지고 거기에 승차감까지 같이 가니까 얘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렇게 분명히 출렁출렁한데 이렇게 롤이 없어요. 롤이 없으면서 전체 네 바퀴에 출렁출렁은 주고, 뒷바퀴의 어떤 그 조향 각도를 별도로 주지 않고, 그리고 얘가 또 LSD 같은 게 없잖아요. 얘는 홈런을 탈출하고 하려면 디퍼렌셜 락 장치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없잖아요. 내가 하체 유리기에서 이 차가 온로드를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앞에 디퍼렌셜 케이스도 되게 작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앞쪽에 구동을 주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싹 들어가고 싹 잡아도 억지로 잡아주는 거는 롤을 갖다가 못 가게 묶어버리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스프링이라든가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이런 거를 묶어 갖고 가니까 안 되는데, 얘는 전체가 침대처럼 푹신푹신하게는 움직이는데 이렇게 끼우뚱 하지 않게 하고, 뒷바퀴 조향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선회라든가 차선 변경을 할 때 불리하지 않느냐인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건 이 차가 토크 벡터링의 개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바퀴에 브레이크를 개별적으로 다 제어를 하거든요. 그걸 제가 또 어디서도 느꼈냐면, 일부러 어떤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 앞쪽으로 이렇게 100% 사고가 났으면 그 차는 100%예요. 100% 가해 차량이 되는데,
내가 하도 얌스러워서 저는 요새 운전할 때 대부분 가급적이면 크락션을 안 누르거든. 근데 일부러 그때 내가 장 보고 오는 게 있어서 물건도 떨어질까봐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어요. 근데 이 차의 전방 센서가 위험으로 감지를 했나봐요. 급브레이크를, 급제동을 얘가 거는데, 대부분의 급제동을 걸 때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 차들은 급제동이 걸릴 때 그 느낌이 뭔가 내가 발을 세게 밟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급제동을 걸거든요. 왜냐면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니까 이 텐덤 마스터 실린더에서부터 브레이크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얘가 제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구형의 하이드로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얘가 도크 벡터링이나 전자식 브레이크처럼 브레이크를 독립적으로 긴급 제동 시스템 같은 게 작동을 하려면 얘는 ABS 모듈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텐덤 마스터 실린더 쪽, 오페라 실린더 쪽이나 이쪽에서는 강제로 못 움직이니까. 근데 ABS 모듈이 움직이는 게 확연하게 딱 티가 나요. 잉 하면서 ABS 모듈에서 오일의 압력으로 네 바퀴를 제어하는 게 티가 나고, 코너 같은 데를 돌 때도 뭔가 얘가 이 MBC 그 유압 조절 시스템하고 에어스프링의 영향만을 받는 게 아니라 안쪽 바퀴라든가 이런 쪽에 노크 벡터링의 제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체 전체 거동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고, 중량이 되게 무겁고 차가 크고 막 8기통에 9인지 미션도 되게 부드럽게 세팅이 됐고 막,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둔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운전을 해보면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크거나 부담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운전이 되게 가볍고. 그래서 어제 6월 3일 지방선거 날이어서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투표하고 장도 보러 가고, 뭐 오토바이 관련돼서 뭐 용품 때문에 조그만 골목이 있는 어디도 가고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하루 종일 어제 한 5시간 연장으로 시내랑 이런데 간선도로랑 운전을 한 것 같은데 크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8기통에 물론 얘 하이브리드는 적극적 개입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560마력이잖아요. 600마력에 다다라는 엄청난 출력에, 그리고 중량이 3톤 가까이 가고 기름도 엄청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차를 타면 엄청 힘 세거든요. 이런 데서 그냥 악셀 딱 밟잖아요. 그러면 이게 튀어나갈 때 보면 마력수가 있으니까 장난 아니죠. 순식간에 180 그냥 올라가거든요. 근데 직발에서는 전혀 속도감이나 뭘 느낄 수도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중량이 많이 나가고 크고 배기량도 있고 해서 기름을 엄청 먹을 것 같잖아요. 물론 연료 탱크가 커서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은 많이 나가겠지만 전체 연비가 막 4, 5 막 이렇게 안 떨어지고 한 6, 7, 8 정도에서 왔다 갔다 나와요. 그냥. 왜냐면 이 8기통이 얘네가 터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막 제어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진공 타입으로 해가지고 액추에이터를 막 민감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풍부하게 나오는 토크가 굉장히 낮은 RPM부터 나와서 그런지 모르고, 또는 미션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부드럽게 세팅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악셀을 막 지랄맞게 안 받게 돼요. 내가 X7을 탈 때는 좀 빨리 달리거든요. 차 똑같잖아요.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근데 얘는 희한하게 미션 세팅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전체 인테리어에서 그런 느낌을 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막 지랄맞게 운전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차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세팅이 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느낌도 안 받아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다니고, 앞에 서스펜션 쪽에 관련된 구성하고 이 스티어링의 렉앤 피니언의 그 구성도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 얘가 굉장히 여유 있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벤츠들은 원래 이 급에서 이 스티어링 축이 딱 내려가서 스티어링 어셈블리 그 오므기어 쪽에 꽂히는 그 전체 축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스틸이었거든요. S클래스를 뺀 나머지들은. 근데 얘는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석이 안 붙더라고요, 보니까. 이 스티어링 축이
오므기어에 알루미늄으로 관련된 소재로 꽂혀 있으니까 요 스티어링을 타고 바닥 쪽에 진동도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원래는 이 벤츠들의 중량급 차들이 과거에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한 8년 전, 7년 전 이럴 때는 앞쪽에 고정 토크가 거의 한 47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뒤쪽이 53. 벤츠가 원래는 앞쪽의 구동하고 뒤쪽의 구동을 거의 5대5에 가깝게, 특히 이런 SUV들이나 그 당시에 나왔던 S클래스들도 대부분 토크를 고정으로 분배를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완벽하게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여기 제가 일부러 보이게 해놨는데 이게 밟아도 뒤쪽에 거의 90% 이렇게 토크가 가도 앞쪽으로 안 가요. 근데 언덕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앞바퀴에 토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앞쪽으로 토크를 줘요. 그래서 제가 하체 오르기 할 때도 이 급의 차가 앞 디퍼렌셜이 이렇게 작아도 되나? 그러니까 앞에 그 구동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으면서 락업도 안 걸리고 거기가 락 장치가 없으니까, 디퍼렌셜 락이 없으니까 뒤에도 LSD도 없고 어떻게 할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도크 벡터리, 브레이크를 제어해서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면 LSD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쪽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우연찮게 어제 긴급 상황에서 ABS 모듈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봤더니 작동을 잘해. 그게 오히려 긴급 제동 장치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는 차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요즘에 BMW 전자식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차들은 너무 과하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진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기서부터 그냥 꽉 하고 오일 압력이 그냥 가버리니까. 근데 요런 부분도 좀 아날로그 개념이 있는데 괜찮고, 그 다음에 고속에서 싹 차선 변경해서 싹 들어가면 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롤 제어를 하면서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거나 이런 차량들은 막대기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업어치기 하듯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얘는 네 바퀴를 같이 움직이면서 높낮이를 쿠션감을 주면서, 그리고 이때도 도크 벡터링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데 굉장히 온유하게 움직이고, 제가 하체 오르기 할 때 얘기했던 이 쇼바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쿠션을 필요로 할 때 BMW가 쓰는 거나 레인지로버가 쓰는 그 방식들은 풍부한 쇼바감에 에어스프링 세팅을 잘 해가지고 굵직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내 차가 하체가 어마무시하게 튼튼하다, 그리고 내 차 하체에 있는 쇼바나 에어스프링이 정말 풍부한 느낌으로 좋은 승차감하고 운동 성능에 영향을 주는구나, 정말 기분 좋다 하면서 계속 입가에 미소가 나오거든요. 내 차는 뭔가 되게 좋은 게 들어갔어, 되게 좋아, 계속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GLS 600 이 마이바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랜드로버랑도 달라요. 뭔가 느낌이, 내가 하체 오르기 할 때 얘기했듯이 이렇게 싹 하면 이런 느낌, 댐퍼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빨아당겼다가 샥 놔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그냥 뭐 동사 명사 뭐 이런 일반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고급지다 고급지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고급지다.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이 차가 여기 다이나믹 모드에서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있잖아요. 컴포트에다 놓고 내가 주로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컴포트에서는 변속 충격도 있어요. 얘가 미션에 모터가 들어간 마일드 하이브리드일 텐데, 근데 또 에어컨 작동을 위해서 엔진이 막 살아나고 이러는 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알터네이터를 활용을 하나? 그걸 내가 하체 오르기 할 때 체크를 못 했거든요. 이게 알터네이터 쪽에 그 제네레다를 모타로 쓰고 있는 건지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미션도 보면 그 모타가 들어갔으면 거기가 약간 좀 뭐
구성이 다르거나 전선이 들어가, 물론 전선을 위쪽에서 넣으면 내가 못 보는데 밑에서 그런 게 안 보여갖고 이게 미션에 모터가 들어간 게 맞나 싶었는데, 이게 시동이 꺼지고 살아날 때 보면 시동이 잘 안 꺼지거든요. 달리면서 지금 충전도 꽤 많이 했는데 시동도 잘 안 꺼져. 그래서 더더욱더 얘가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벤츠에 있었던 거 원래 문제점, 9G 미션의 그 변속 충격 있잖아, 걔가 있어. 근데 마이바에다 내가 놓고 어제 오전부터 거기서 마이바를 놓고 탔거든. 근데 마이바에다 놓으면 일단 기름을 좀 더 먹어. 그거는 연료 분사량을, 얘네가 엔진을 완전히 이렇게 뭐 승차감이나 그걸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좀 더 하고 변속 로직도 약간 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변속 충격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타면은 승차감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컴포트가 원래 부드러운 건데 마이바흐는 컴포트 밑에 있으니까 더 부드러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변속 충격하고 기름을 더 먹게 했다. 원래는 스포츠가 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컴포트 밑인데 승차감은 마이바흐니까 더 좋게 하고, 승차감을, 그리고 변속 충격이나 뭐 연비 따위는 마이바흐에 걸맞게 기름을 더 쏟아붓고 변속도 더 천천히 하면서 변속 충격을 아예 허용하지 않게 해서 운전자한테 더 고급진 느낌을 주겠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 연비랑 어제 탄 거랑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연비가 6km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면 정상이죠. 3톤 가까이 되는 차에 560마력이면 그 정도 연비가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운전하면서 느껴지기에는 2세대 마일드 하부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뭐 이 시스템을 아시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느껴지기에는 좀 1세대 마일드 하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근데 뭐 이 급을 타는 오너들이 3억 가까이 주고 이 차를 타면서 2세대 마일드 하부가 들어가서 연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이 정도 타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가족과 함께 또는 본인이 고급진 이동수단을 원하는데, 랜드로버는 질렸고 자기는 랜드로버의 고장으로 인해서 서비스센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S클래스를 타자니 차도 너무 낮고 타고 내리기 불편하고 시야도 낮고 하니까,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뭐 2세대 미션에 모터가 들어가든 뭐 앞에 알터네이터가 모터라든 기름값 관련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겠죠.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쓸 거야. 가족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타서 와이프가, 여자친구가 여기서 뭐 과자를 먹고 흘리고 애들이 뭐 하고 흘리면 이런 청소 문제, 물론 뭐 그냥 손세차 맡기면 되겠지만 청소 문제, 그리고 이게 또 카페트랑 이런 것들이 좀 고급지잖아요, 카매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짜잔! 자, 리뷰 중에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보통 이런 급의 차를 타는 분들은 아이들이 있죠.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이 비싼 차가 막 들어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큰 막 청소기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요거 우리 노보스몰에서 예전에 엄청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즈 세일을 한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세일을 해주시는 대표님의 저희를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해줘도 원래 잘 팔리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이 할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7개의 다양한 기능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아이들 물놀이 갈 때 얘를 또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 얘가 작고 필터 청소도 되게 편하잖아요. 요거 열어가지고 요 필터를 빼가지고 청소하기가 되게 편해요. 얘 불면 되고 닫고 조립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눌러서 강하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쓰레기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잘 빨립니다. 보셨죠?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되게 잘 빨린다 그랬거든요. 좋고 기능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엄청 쌉니다. 이 청소 편해요. 열고 이렇게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청소하기도 되게 편해서 저는 이걸 사무실에서 써요. 차에서 안 쓰고 사무실에서 써도 될 만큼 되게 효과가 좋은데, 이번에 이거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팔리면 안 되는데
전에 나는 이걸 좀 비싸게 샀는데 어쨌든 이번에 싸게 파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다니는 SUV나 캠핑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이 제품 사면 좋을 겁니다. 다시 리뷰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차를 사기에는 이 돈이면, 저는 원래 GLS를 좋아하는데 이 돈이면 사실 저는 렌지로버 보그를 살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고급진 부분이 렌지로버 보그가 얘에 비해서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얘도 얘만의 그 유압 댐퍼 시스템, 매직 바디 컨트롤이나 이런 장점이 있지만 렌지로버가 쓰는 그 시스템도 굉장히, 그리고 렌지로버는 차체가 방대하게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약간 바다 같은 느끼함이 느껴질 정도로 걔는 잔진동 상세를 잘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걔는 앞에 서스펜션 구조가 텐션 스트럿이나 이런 게 BMW랑 비슷하기 때문에 걔가 주는 또 스포츠성과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걔도 지금 마력수가 장난 아니에요. 얘 지금 속도 순식간에 170, 180. 그 브레이크 밟으면 약간 좀 흔들립니다. 워낙 부드럽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근데 렌지로버는 그런 게 없죠. 얘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막 요동치듯이 안 서요. 그냥 최대한 부드럽게. 얘는 만약에 운전기사를 두고 탔다,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 나면 섰다, 바로 해고겠죠. 바로 해고. 그러니까 그런 미연의 인사상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차 자체가 부드럽게 섰는데 얘는 막 그렇게 쏘는 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쏠 때도 렌지로버가 훨씬 더 좋고, 얘는 진짜로 요트 같은 느낌으로 가는데 나는 이런 느낌이 다 주는데 나는 이 차를 사면 400D를 삽니다. 400D. 400D는 가격도 일단 얘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고 디젤에 뭐 옵션 이렇게 없어도 돼. 나는 SUV를, 고급지게 SUV를 탈 거다 그럼 컬리넌이나 벤테이가나 보그를 사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근데 벤츠 GLS 600을 고급스럽게 탄다, 마이바흐는 누가 봐도 고급져요. 휠부터 해서. 맞는데 나는 왠지 GLS는 전체 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족들하고 편하게 막 타는 게 좋아서 나는 GLS를 사면 400D를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차는 너무나 고급지고 마이바흐에 막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텐데 나는 이 돈이면 보그를 살 것 같아요. 깔 거는 없어요. 나는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보그를 그러니까 보그의 풀옵션이겠죠. 렌지로버 보그의 가장 상위 버전하고 얘랑 가격대가 거의 같을 건데 둘을 놓고 얘는 X7하고 사람들이 비교를 안 할 거예요. 카이엔하고도 비교를 안 하고, 보그냐 얘냐, 돈이 더 있으면 이제 컬리넌으로 가겠죠. 근데 컬리넌으로 가기엔 너무 그러니까. 근데 벤테이가로 가기엔 벤테이가는 차가 좀 작아요. 그래서 렌지로버 보그도 사실 벤테이가랑 벤테이가는 약간 변칙적인 모델이고 파생 상품 같은 개념이니까 얘가 렌지로버 보그랑 정확하게 승부를 걸 텐데, 사람들은 얘를 사느냐 렌지로버 보그를 사느냐는 차의 이미지로 보는 것 같진 않고 차의 성능으로도 비교를 안 할 거야.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마이바흐라는 배지가 붙었기 때문에 살 겁니다. 나 마이바흐야. 근데 사실 얘가 오리지널 마이바흐라고 하기에는, 오리지널 마이바흐는 12기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마이바흐는 아닌데 마이바흐라는 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드 발판이라든가 뭐 유리창에 붙어있는 마이바흐 그 사인 시그니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에 부드러운 세팅,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그릴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마이바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 레인지로버 보그도 사실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둘 중에 그럼 뭐가 좋냐? 자기 꼴리는 거 사면 되는 거죠. 쭉 달릴 때 얘의 가장 큰 장점은 150km 전후에서 이 정도 속도에서 항속할 때 순식간에 또 160막 넘어 170까지 가는데, 항속을 할 때 얘가 주는 압도적인 승차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에서 딱 사선 변경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물리적인 거랑 상관없이 얘가 차체를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이 압도적인 승차감하고 고속 승차감, 그리고 직진에 대한
그 직진 항속 능력들이 일반적인 그 렌지로바나 BMW나 뭐 카이엔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서스 구조랑은 얘가 완전히 다른 서스 구조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압도적인 독보적인 느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요거를 되게 높게 보는데, 어쨌든 나는 사면 GLS 400D를 나는 무조건 사고 싶은 차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 차를 타고 뭐 와인딩에서 날릴 일은 없으니까 일반적인 시내 상황에서, 아까는 충전이 좀 덜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충전량은 꽤 돼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가 시내에서의 변속 충격 느낌, 고속에서는 마이바흐 주행에다 놓고 타잖아요. 그러면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사항들은 없거든요. 근데 컴포트는 변속 충격이 조금씩 있어요. 툭툭 치는 게 있는데 마이바흐 모드에서는 그게 없고, 그리고 이제 시내에 딱 들어가서 출발과 스톱할 때, 정지할 때, 요럴 때 느낌으로 요 리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차가 회전도 잘합니다. 되게 크고 길고 무거워서 회전 잘 못할 것 같잖아요, 코너링 성능이. 근데 생각보다 코너링 성능도 꽤 좋아요. 이게 아마 이제 매직 바디 컨트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코너 같은데 이렇게 돌 때 속도가 굉장히 높아도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그냥 100km 넘는 속도에서 그냥 막 해도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 차체를 제어하려고 하고, 코너 돌면서 브레이크 밟아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런 데 가서 이제 이런 데서 딱 쓰면 스탑앤고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나 보면 돼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쓰잖아요. 쓱 쓸 때 저단으로 내려갈 때 변속 툭툭 치는 거 없이 그냥 딱 쓰거든요. 근데 컴포트에 넣고 다니면 살짝 그런 게 있어. 근데 지금도 보면 한참을 달려왔기 때문에 스탑앤고가 지금 켜 있는데, 보통의 마일드 하보면은 이 정도 오면은 무조건 꺼져요, 엔진이. 왜냐면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알터네이터, 아니 그 에어컨 컴프레셔가 전동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깥의 온도가 덥잖아요. 28도, 체감한 30도 될 것 같은데 에어컨이 나와야 되니까 걔네들은 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셔가 돌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도 전동식 컴프레셔가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주죠. 얘는 내가 일부러 이걸 확인하려고 에어컨 온도를 지금 22도를 해놨잖아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해놓은 거거든요. 좀 추워도 에어컨 온도를 올려볼게요. 1도 올리면 지금 아무리 봐도 얘는 2세대 마일드 하부가 아니요. 2세대 마일드 하부면 꺼줘야 되는데 안 꺼줘요. 엔진이 안 꺼줘요. 어제 낮에 더웠거든요. 엔진이 안 꺼져. 그러니까 기름을 그럼 많이 먹어야지. 야, 이런데 갈 때 진짜 하체랑 차체가 이렇게 따로 도는 느낌. 차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만 밑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이런 거는 진짜 승차감 끝장나네요. 역시 이런 게 마이바흐지. 자, 뒤에 차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살짝 스톱. 엔진 꺼졌어요. 다시 살아날 때 이거는 미션에 모터가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방금 싹 움직일 때 미션의 힘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겉벨트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방금 딱 스톱했다 갈 때 엔진의 힘이 아니라 약간 전기 힘으로 싹 움직였는데 꺼졌다가 다시 움직이면 엔진이 살아나는데 1세대 마일드 하부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되게 또 부드럽게 살아나서 엔진이 살아날 때 스타트 모터 느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결론을 내자라고 하면, 이 차는 압도적인 승차감을 주는 S클래스의 SUV 버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클래스의 SUV 버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장거리 운행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레인지로버보다 얘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얘가 주는 느낌이. 근데 운동 성능이나 소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최신의 어떤 시스템들이 들어간 걸 원하는 분들은 레인지로버 보그를 사는 게 맞고, 값이 월등히 더 저렴하면서 8기통에 막강한 운동 성능을 갖고 싶다, X7인데, X7은 사실 보그나 이 GLS 600만큼의 고급성이 없기 때문에
실내 옵션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외형이나 BMW 마크가 3억에 육박하는 고급진 느낌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 성능이나 최신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적인 거를 더 좋아하면 렌지로버 보그를 사는 게 맞고, 마이바흐 브랜드랑 벤츠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있는 고객분들, 그리고 직진을 했을 때 어떤 그 장거리 항속 능력을 따지면 저는 이 마이바흐 600 GLS를 추천하고 싶어요. 꽤 마음에 들거든요. 이 차는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고정적인 팬층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고, 요런 고급진 차를, 새 차잖아요. 지금 총 주행거리가 제가 타서 지금 600 다 돼 가거든요. 654km예요. 제가 300km에 받은 것 같거든요. 280인가 300에 받았으니까 한 300km 탔죠, 제가. 이런 고급차를 내리자마자, 그리고 제가 이 썬팅, 요번에 이 고급 썬팅 필름하고 일반 썬팅 필름의 어떤 차이들을 또 PPL로 그냥 썬팅 회사에서 이 주는 레포트 자료를 갖고만 PPL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서 이 좋고 나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도 드렸는데,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이 BMW 오준영 지원님, 우리 김 차장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다 썬팅 안 된 새 차를 제가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썬팅 필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서, 확실히 마케팅으로 비싸고 큰 회사의 썬팅 필름보다 마케팅을 안 하고 정말 좋은 필름을 가지고 제값을 받고 파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4군데가 있어요. 제일 큰 회사는 여기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마케팅비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요 4개 회사 중에 한 군데는 작년에 제가 얘기했듯이 넥스필드 엑스가드 요 회장님하고 직접 제가 만나서 PPL 했고, 또 한 군데는 제가 뭐 연은 없지만 그 필름을 제가 직접 써보니 너무 좋아서, 그런 거는 요번에 썬팅 필름으로 따로 광고가 나가거든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썬팅 필름 선택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고, GLS 600 마이바흐, 확실히 제가 GLS를 좋아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확실히 좋은 차는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큰 SUV들 다 이제 리뷰 들어가니까 익스페디션 뭐 해가지고 다 들어가거든요. 요런 가족용 SUV에 대해서 철저하게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실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쿠키 영상인데, 사실은 배기량이나 뭐 출력 또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었으면, 비슷했으면 제가 원래 비교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등급은 사실 대형 SUV니까 맞기는 한데, 차값도 뭐 얼추 좀 보태면 거의 2배 값이고, GLS 600 마이바흐가 엔진 마력도 얘가 한 380마력 정도 되니까 뭐 200마력 정도 더 많겠죠, 그 차가. 그리고 옵션도 그렇고. 근데 저는 확실하게 제 주장이긴 한데, 레인지로버하고 GLS 마이바흐는 고급진 뭔가, 그게 물론 차값이 3억이니까, 근데 얘는 뭐 1억 5천이 넘는 1억 중후반이잖아요. 중반 정도 되는. 되게 이 차만 놓고 보면 엄청 디자인 좋거든요. 외관도 뭔가 되게 남성미가 있고 약간 스포츠성이 보여지고, 크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직접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차나 레인지로버 보그는 확실히 X7하고는 다르죠. X7에 8기통이 있고 60이 있죠. 지금 마일드하고 2세대도 들어가 있고 좋은데, 그 차가 뭐 2억 가까이 가고 그래도 안 되죠. 출력이 아무리 세도. 그러니까 BMW는 이 급에서 완전히 럭셔리한 차를 만들지 않아요. 그거는 7 시리즈나 다른 거를 봐도 아예 그 급에는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럭셔리한 완전 고급. 뭐 자사 브랜드로 롤스로이스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는 뭐 롤스로이스 판매로 대체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교가 안 되고. 근데 이거를 타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스티어링이나 여기 인테리어는 사실 되게 모던하긴 한데 고급스럽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베이지색 시트도 그렇고, 얘는 또 M 패키지도 아니고 일반 럭셔리 버전이라 좀 되게 이런 스웨이드 느낌도 그렇고, 얘도
GLS는 이게 싸구려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것도 스웨이드로 다 이렇게 덮어져 있고, 얘는 뭐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거를 보면 취향은 갈리겠는데, 저는 사실 이 인테리어도 나쁘진 않은데, 그 두 브랜드가 고급이 있는 건 맞고, 대신에 이제 주행을 하잖아요. 얘는 6기통에 400마력이 안 넘잖아요. 그 차는 8기통에 막 600마력 가까이 되고, 근데 달릴 때 완전히 힘이 막 쏟아져 나갈 때는 당연히 그 차에 마력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이 엔진이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미션 에지 모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분출하는 힘이 뭐 20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건 없고, 가장 좋은 건 미션이에요. 그 마이바 GLS가 아무리 그 과거의 9G의 미션의 그런 문제점을 로직이 됐던 뭐가 업그레이드를 했어도, 이 차의 미션이 주는 동력의 직결감이라든가 이게 싹 받아주는 느낌, 부드럽게 그런 느낌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얘는 앞쪽의 디퍼렌셜이 걔보다는 크죠. 그리고 앞뒤 구동 배분도 앞쪽을 아예 배제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앞쪽에 조금씩 구동을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을 통해서 앞쪽에 구동이 가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요. 그냥 후륜 같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달릴 때 드러나는데, 시내에서 막히는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달리면, 얘는 지금 2세대 마일드 하브잖아요. 제가 지금 스탑앤고를 활성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일단 미션 부분에서 출발과 서서히 갈 때 정차 구간이나 살짝 쓰려고 할 때, 아예 쓸 때, 멈춤 후에 다시 출발할 때, 모든 상황에서 원래 ZF 8단 미션이 세팅 값이 되게 좋은데도 거기에 이제 마일드 하브까지 들어가서 처음 차가 움직이려고 할 때 모터가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싹 쓰면, 지금 에어컨도 제가 좀 틀어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 엔진이 이제, 얘 지금은 안 꺼졌어요. 엔진이 딱 꺼졌는데 출발하려고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모터가 싹 움직이면서, 미션 안에 있는 모터가 움직이면서 시동이 살아나니까 되게 부드럽게 살아나고, 어떨 때는 지금은 아마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을 거예요. 출발해서 계속 왔다 갔다 쓰고 에어컨을 계속 얘는 시동이 꺼져도 에어컨이 계속 나오는 전동식의 컴프레셔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되면 출발 자체를 모터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악셀을 세게 딱 밟을 때, 이럴 때 터보렉이 발생하지 않게끔 모터가 싹 밀어주면서 이 발진 가속을 되게 도와주는데, 얘도 이렇게 달리면 속도계 올라가는 거 보면 순식간에 160, 70 올라가거든요. 물론 GLS가 원체 출력이 높으니까 실제로는 더 빠르겠죠. 근데 얘가 일단 중량도 더 가볍고, 나가는 느낌에서는 별로 모르겠어요. 걔는 굉장히 무거운 기차 같은 게 엄청난 힘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고, 얘는 잘 조련된 명마 같은 느낌으로 달리거든요. 뭐 이런 중량급의 SUV에서는 무겁고 막 푹신푹신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EABC 댐퍼가 들어가 있는, 쇼바가 들어가 있는 GLS가 훨씬 더 고급진 건 맞겠지만, 근데 얘를 운전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에어스프링에 가변 댐퍼에 이 차가 뭐가 부족한 거지? 거의 뭐 체감상 2배 가까이 차값이, 1억 이상 차값이 차이가 나는데 뭐가 부족한 거지? 브랜드빨. 그 다음에 마이바흐라는 배지가 없잖아요. X7은 타고 다니면 어디 가서 고급 SUV를 탄다는 인정은 못 받으니까. 근데 달려보면 나는 얘 느낌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고속도로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확실히 이 막 잔진동이 많은 곳을 가면 얘는 그냥 풍부한 쇼바감이 있는 거고, 이 ABC가 들어가 있는 GLS는 굉장히 뭔가 부드럽고 쑥 빨아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 장점들과 단점들을 모아서 만든 게 레인지로버고, 그러니까 레인지로버는 얘보다는 좋고 GLS의 이 ABC보다는 좀 부족하고, 근데 얘는
레인지로버나 GLS에 비해서 완전히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성향과 가격과 목표치가 좀 달라요. 근데 달리면 레인지로버나 GLS에 비해서 얘는 거의 그냥 일반 세단이나 스포츠 쿠페를 타는 느낌으로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싹 가서 이제 6기통이지만 힘은 엄청나죠. 달리기 시작하면 웬만한 뭐 괜찮은 세단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얘가 밀리는 게 없어요. 막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타면 내가 되게 높고 큰 차에 타 있는데 조금만 적응하면 SUV를 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굉장히 빠르고 잘 세팅된 이 세단을 타는 느낌으로 싹 달리고 코너 싹 들어가고 차선 변경 딱 하면 얘는 그냥 쓱쓱쓱 받아주면서 그냥 쫙 달려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달리면 그냥 스포츠 쿠페 타는 느낌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운전의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레인지로버나 GLS를 타면 너무 무겁고 둔해서 싫겠지만 또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차들의 목적성으로 보면 걔네들의 그 기차 같은 움직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급진 승차감은 얘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얘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비교해서 뭐가 좋냐 어쩌냐 하긴 뭐하고 그냥 재밌게 운전하려면 이 차가 좋고, 뭐 이게 일반 차들에 비해서는 엄청 비싼 차지만 엄청 비싼 차지만 레인지로버나 GLS랑 비교하면 거의 1억 이상 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그들하고 세단을 두 개를 같이 사는 사람이면 포르쉐를 사고 얘를 사고. 근데 안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은 원체 돈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차를 살 거예요. 확실히 2세대 마일드하브가 배기량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을 도와주진 않지만 급가속이나 발진 가속에서는 배기량의 한계나 터보레그를 확실히 잘 어시스트를 해줘요. 그래서 타면 이 큰 덩치의 3000cc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잘 못 받아요. 근데 막 이제 지랄하면서 달릴 때는 배기량이 깡패라고 그때는 그거만큼은 안 되겠죠. 그래서 X7은 GLS나 레인지로버 보그하고는 비교를 못 합니다. GLS 마이바랑 레인지로버는 둘이 경쟁을 하고 X7은 혼자서 잘난 놈이에요. 얘는 경쟁자가 없어요. 폭스바겐이든 아우디든 뭐 어떤 브랜드에도 이 급의 덩치가 없고 이 가격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X7은 혼자 독보적으로 판매량을 갖고 있는 거고, 어려운 경기에서도 X7은 잘 팔려요. 왜 잘 팔리겠어? 경쟁차가 없으니까. 얘는 저거를 사야지 그러면 비교군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독단적으로 잘 팔리는 차고. 그래서 비교는 없고 확실히 운전의 재미. 우리 박민성 PD도 같은 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더니 대표님 X7은 운전의 재미가 완전히 그냥 스포츠카인데요 라고 말하는 게, 얘는 운전 재미가 아예 다르다. 운전 느낌도 아예 다르고. 그래서 요 차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고객층이 다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X7은 이 급에서는 절대 강자다. 얘는 그냥 독보적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잘 팔렸거든요. 크기와 옵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요건 참 BMW가 잘 만든 것 같아요. 요걸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스를 하겠습니다.